남편이 부산에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방금 내 여동생이랑 혼인신고했어. 그나저나 넌 참 불쌍하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칭king 알았어. 그러고 나서 남편의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집의 모든 현관문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집 문 앞에는 경찰들이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시는지 알고 싶네요. 주저하지 말고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 작고 사소한 디테일이 어떻게 항상 기억에 남는지 참 신기합니다. 마치 화요일이라는 요일 자체가 그날 일어난 일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며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하던 서울의 10월, 어느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푹신한 담요를 덮고 정치인들을 풍자하는 심야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외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익숙하고 편안한 고요함이었죠. 남편 지훈과 5년을 함께 살며 만들어진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복도에 걸린 벽시계의 희미한 틱틱 소리. 저는 이 모든 익숙한 백색 소음 속에서 제 삶이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남편 지훈은 연례 영업 컨퍼런스 참석차 부산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업용 부품, 아마 베어링을 취급하는 회사의 지역 매니저였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직업이었지만 생활비는 거뜬히 벌어다 주었죠. 저는 그런 출장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세미나나 직장 동료들과의 억지 저녁 식사가 피곤할 뿐이라고 했거든요. 저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 출장 기간은 저에게 며칠간의 평화를, 제 삶 속의 짧은 휴가를 의미했으니까요. 침대도 혼자 독차지하고 남편이 싫어하는 TV 프로그램도 마음껏 보고 저녁으로 컵라면이 먹고 싶으면 대충 때워도 되는 우리만의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루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베란다에 새로 들인 반려식물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가 너무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라고 문자를 보냈죠.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미팅 중이거나 남편이 늘 자랑스러워하던 한우 스테이크가 나오는 회식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거실 원목 테이블 위에 있던 제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조용한 거실이라 그 진동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남편이 잘 자라고 보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잘 자, 여보라는 평범한 문자를 기대하며 미소를 지은 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지만 아래에 나타난 것은 텍스트가 아니라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다소 흐릿하게 찍힌 사진. 어느 구청 앞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나는 유흥주점 아래 지훈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딘가 길거리에서 대충 산 것 같은 꽉 끼고 짧은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와 서로를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바로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여자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얼굴이 아플 정도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 역시 남편이 마지막으로 승진했을 때나 지어 보였던 그 특유의 오만하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여자는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제 막내 여동생, 유진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생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코, 저와 똑같은 눈매를 가진 아이. 수능이 끝난 후 처음으로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도 저였고, 처음 귀를 뚫을 때 손을 잡아준 것도 저였으며, 첫 자동차를 살 때 계약금을 보태준 것도 바로 저였습니다.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 아래에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5문장. 제 인생의 유리창에 날아든 돌멩이 같은 5문장이었습니다. 방금 유진이랑 혼인신고했어. 우리 8개월 동안 잠자리 가진 사이야. 내 그 지루하고 뻔한 삶 덕분에 모든 게 쉬웠지. 너의 그 작고 우울한 세상이나 잘 즐기며 살아. 그나저나 넌 참 불쌍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 뇌는 이것이 장난이거나 잘못 보낸 메시지일 거라고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8개월. 지난 1년간의 일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까다로운 고객과 통화한다며 건너편 방에서 속삭이던 목소리들. 잦아진 야근,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유독 차갑고 저를 피하던 유진이의 태도. 모든 신호가 거기 있었지만 저는 지나친 믿음 때문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공기가 무거워지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TV 속 예능인의 목소리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고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를 얼려버리는 얼음처럼 기묘한 냉기가 제 핏줄을 타고 흘렀습니다.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더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우리의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장식장의 웨딩 사진, 제주도 여행 사진, 친정 부모님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파티 사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가짜 삶이 전시된 박물관. 남편은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싸구려 모텔방에서 유진이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제가 이성을 잃고 울부짖으며 전화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제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은 드라마를 원했고 제 고통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머물렀습니다. 쏟아낼 수 있는 모든 분노와 배신감의 단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왜 그래야 하죠?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내 단어들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내 분노를 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저는 딱 두 글자만 쳤습니다. 강철보다 단단한 두 글자. 알았어. 오케이.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그 지루하고 예측 가능했던 아내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죠. 전송을 누르자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저는 그것을 내 마음속 구석의 작은 상자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고통을 느낄 시간은 나중에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행동할 때였습니다. 저는 집안의 작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우리 삶의 지휘 통제실. 지훈은 한 번도 이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공과금을 내는 곳 정도로만 여겼죠. 그는 진짜 권력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재산세 내는 것을 깜빡해서 집이 넘어갈 뻔한 이후로 제가 모든 재정 관리를 도맡았습니다. 남편이 친구의 스타트업에 우리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날려먹은 적도 있었죠. 그때부터 저는 명확히 했습니다. 돈은 내가 관리한다고. 남편은 불평 없이 모든 걸 제게 넘겼고 오히려 골치 아픈 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게 그저 귀찮은 일인 줄 알았겠지만 그건 제게 통제권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컴퓨터를 켜자 모니터의 푸른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흔들림 없는 손가락으로 저는 머릿속 체크리스트를 체계적이고 직접적으로 실행해 나갔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지훈의 지갑은 신용카드로 가득했지만 그건 모두 제 계좌의 가족카드였습니다. 저는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로그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라 남편은 절대 맞출 수 없었죠. 프로필에서 저를 향해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가족카드 해지를 눌렀습니다.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떴습니다. 제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예, 삼성카드와 연말에만 쓰는 백화점 카드들도 모두 똑같이 처리했습니다. 5분 만에 지훈의 소비 능력은 주머니에 있는 현금이 전부로 제한되었습니다. 둘째, 은행 계좌. 우리의 주거래 은행은 KB국민은행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제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였죠. 남편의 월급은 거기로 바로 입금되었고 남편은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썼습니다. 계좌에서 남편을 빼는 건 서류 작업이 너무 많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금 이체. 저는 남편의 월급 통장에 있는 돈을 남편은 존재조차 모르는 제 명의의 다른 인터넷 은행 고금리 적금 통장으로 전부 이체했습니다. 계좌에는 딱 42,500원만 남겨두었습니다. 내일 자동으로 빠져나갈 아파트 관리비를 내기엔 충분하지만 KTX 기차표나 모텔방을 잡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셋째, 휴대폰. 우리 부부의 통신사 결합 상품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SKT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냥 번호를 해지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건 너무 깔끔했습니다. 대신 저는 분실, 도난 신고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클릭 몇 번 만에 남편의 휴대폰 서비스가 끊겼습니다. 전화도 데이터도 먹통이 되었죠. 남편은 지금 다리가 모두 끊긴 섬에 고립된 꼴이었습니다. 디지털 철거 작업이 끝났을 때 시계는 새벽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집안의 고요함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 상자에 가둬둔 고통이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어를 구축하는 것. 휴대폰으로 24시간 출장 열쇠 수리점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먼저 뜨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졸린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긴급 열쇠 출장입니다. 최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아주 급하게 집 외부의 모든 현관문 자물쇠를 교체해야 합니다. 사모님, 지금 새벽 3시인데요. 무슨 위협이라도 받으셨나요? 경찰을 불러드릴까요? 경찰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위협은 무력화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집 현관문, 뒷문, 주차장 쪽 다용도실문까지 모두 잠가야 해요. 야간 긴급 출장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출장비만 8만 원 정도 받습니다. 사모님, 이해하시죠? 지금 당장 30분 안에 와주시면 현금으로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기사님이 다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모님,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기사님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마치 조용한 태풍처럼 집안을 휩쓸고 다니며 남편의 물건을 모두 긁어모았습니다. 옷장의 정장들, 신발장의 구두, 세탁실에 있던 땀 냄새나는 헬스장 가방, 차고에 있던 골프채, 그리고 아직 뜯지도 않은 스타트워즈 피규어 컬렉션까지 그 모든 것을 현관문 앞에 산처럼 쌓아두었습니다. 이젠 이 집에 살지 않는 낯선 남자를 위한 기념비였죠. 마음이 기묘할 정도로 홀가분했습니다. 예전엔 익숙했던 물건들이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이 버리고 간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정확히 새벽 4시 하얀색 승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 기사님은 덩치가 크고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선량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쌓인 남편의 물건 더미와 제 굳은 표정을 번갈아 보더니 곧 상황을 이해한 듯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문이 어딥니까, 사모님? 그가 한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전동 드릴 소리는 마치 제 독립선언문 같았습니다. 위잉 철컥새 자물쇠, 위잉 철컥새 열쇠. 새벽 5시. 칠흑 같던 하늘이 옅은 보라색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제 집은 완벽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 기사님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모님.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저는 새로운 현관문을 닫았고 도어락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가 옷을 벗고 아주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문을 부술듯이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손님의 노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권력의 노크였죠. 눈을 떠보니 시계는 아침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처음 1초 동안은 그 모든 문자, 열쇠 수리공 분노가 그저 악몽이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 텅 빈 공간을 느끼는 순간 모든 기억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큰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어젯밤에 모두 녹아 없어졌거든요.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다가올 상황에 대한 완벽한 수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운을 걸치고 허리끈을 질끈 묶은 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문 외시경으로 내다보니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보였습니다. 밖에는 순찰차가 세워져 있었죠. 당연히 이게 남편의 다음 수순이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 저는 심호흡을 하고 새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경찰관님. 제가 말했습니다. 콧수염이 있는 나이 지긋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수진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남편분이신 박지훈 씨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아내분이 본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본인 물건을 훔치고 월급 통장에 무단으로 접근했다는 고발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참 두껍기도 하지. 저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제 남편 지훈이요? 제가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나요? 저도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네요. 지금 공항에서 오고 계십니다. 휴대폰이 먹통이라며 공중전화로 신고하셨어요. 경찰관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 계셨습니다. 본인이 집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하셨고요.
열쇠가 안 맞는다고 하시더군요. 네, 그 사람 열쇠는 이제 절대 안 맞을 겁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 안전을 위해 어젯밤에 자물쇠를 다 바꿨거든요. 저는 몇 초간 침묵을 지키다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관님들,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첫째, 이곳은 그 사람 집이 아닙니다. 제 집입니다. 결혼 전부터 할머니가 물려주신 제 명의의 집이죠. 둘째,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두 분이 출동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는 박지훈과 부부가 아닙니다.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모님, 혼인관계는 법정에서 끝나는 겁니다. 본인 마음대로 끝났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경찰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성격이 좀 급해서요. 어제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들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구청 앞에서의 사진과 문자가 띄워져 있었죠. 두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웃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문자를 2번 연달아 읽더니 남편과 유진이의 활짝 웃는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경외감마저 섞인 눈빛으로 저를 보며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 여자분, 동생분이십니까? 세상에.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본부에서 7호차. 현장 상황 어떤가? 신고자가 지금 다른 전화선으로 본인 집 문을 왜 당장 부수지 않냐고 따지고 있는데 나이든 경찰관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물건은 현관문 밖에 다 싸뒀습니다. 그 사람 물건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에 답했습니다. 본부, 신고자에게 민사소송 건이니 우리가 강제로 문을 개방할 수 없다고 전해라. 이 자산은 수진 씨의 단독 소유임. 그리고 신고자에게 우리가 그가 중혼 이중결혼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해. 타 관할구역 사건이긴 하지만 원한다면 공항에서 형사들이 대기할 수도 있다고 똑똑히 전해라. 무전기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찬 비명소리였죠.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악쓰며 부르고 있었고 자신의 권리가 어쩌고 변호사가 어쩌고 내 돈이 어쩌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건 모든 것이 박살난 한 남자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완벽했던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젊은 경찰은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나이든 경찰은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시고 변호사나 선임하십시오. 저희는 철수합니다. 경찰관이 제게 몸을 돌렸습니다. 사모님, 남편 측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변호사도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인사를 나누고 문을 닫았습니다. 1라운드. 나의 승리. 오전 내내 저는 김소연 변호사님과 통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으로 감싼 강철 같았습니다. 단호하지만 위로가 되는 목소리.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중결혼 중혼을 언급하자 변호사님이 낮게 웃으셨습니다. 수진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른 의뢰인들은 제게 골칫거리만 가져오는데 수진 씨는 축복을 가져다 주셨네요. 그녀는 상대 측과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록해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를 한 잔 끓여 주방에 앉았습니다. 베란다를 내다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사진을 찍어 보냈던 그 식물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내 삶, 내 가족, 내 동생.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 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엄마의 기약 카니발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지훈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두꺼운 재킷을 껴입은 창백한 얼굴의 유진이가 내렸고 팔짱을 낀 채 험악한 표정을 한 친오빠 상훈이가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 무기처럼 가방을 꽉 쥔 친정엄마가 내렸습니다. 이건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현관문으로 돌진했습니다. 초인종이 신경질적으로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아,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 안 열어.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느끼던 그 압박감이 되살아나는 듯한 목소리. 저는 현관으로 가서 안전고리를 걸고 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네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헛된 당당함으로 무장한 채 말이죠. 무슨 일이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문을 밀치려 했지만 안전고리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내 집에 들어가야겠어. 내 카드 당장 정지 풀어. 너 대체 미쳐서 왜 이러는 거야? 난 문제없어, 지훈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어야 할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오빠, 여긴 웬일이야? 너 혼내러 왔다. 엄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야? 내 부부싸움에 왜 가족을 들먹여? 다 큰 어른들끼리 좋게 말로 풀어. 당장 그 고리 빼고 네 남편이랑 네 동생 들여보내. 내 남편이랑 내 동생이라는 단어가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들 편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내 남편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 애도 이제 내 동생 아니고 다 끝났어. 오빠 상훈이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또 저러네. 위대한 순교자 수진이 나셨네. 넌 진짜 너무 드라마틱해. 솔직히 매형이 딴 여자 찾은 것도 네가 맨날 가계부 검사하고 숨막히게 통제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늘 저를 질투하며 팩트폭력이랍시고 잔인한 말만 골라 하던 오빠다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무시하고 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1시간 줄 테니까 밖에 있는 내 쓰레기들 다 치워. 안 그러면 전부 폐기물로 구청에 신고해서 버릴 거니까. 그리고 유진이를 보았습니다. 유진이는 이미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네. 제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걸 만큼 가치 있는 짓이었길 바라. 그만해, 수진아.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만해.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창피한 줄 알라고?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바람 피우고 중훈 범죄까지 저지른 저 쓰레기들을 감싸고 도는 엄마야. 당신들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 저는 지훈과 유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 변호사랑 이야기 끝났어. 변호사님이 너희 둘 다 같은 회사 다니는 거 알고 아주 흥미로워 하시더라. 강 본부장님이 사내 윤리 규정이나 사내 스캔들에 얼마나 엄격하신지 알지? 내가 사진 첨부해서 인사팀에 이메일 하나만 보내면 너희 둘 다 끝장이야. 짐 싸면서 그거나 잘 생각해봐. 지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유진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고 엄마와 상훈 오빠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커리어와 체면이라는 가장 뼈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이죠.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울음소리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들이 짐을 차에 구겨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용달차를 부르려다 카드가 전부 정지되어 승인 거절을 당하는 소리도 들렸죠. 결국 엄마가 전화통에 대고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어 결제하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차는 떠났습니다. 다시 찾아온 고요함은 질감이 달랐습니다. 이 집은 온전한 제 것이었지만 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흐릿한 악몽 같았습니다. 나의 요새였던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적막함은 무거웠고 과거의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소파 밑에서 지훈의 양말 한 짝을 발견할 때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유진이가 좋아하던 우유 브랜드만 봐도 카트를 내팽개치고 주차장 차 안으로 도망쳐 엉엉 울었습니다. 머릿속에 가둬둔 고통의 상자가 열렸고 저는 그 고통에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우편물은 쌓여만 갔습니다. 식빵 쪼가리와 커피로만 연명했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차려 먹는 것조차 불가능한 미션 같았습니다. 소리도 꺼진 TV를 켜둔 채 몇 시간이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집을 떠도는 유령이 된 것 같았죠. 친구 민지가 계속 문자를 남겼습니다. 수진아, 제발 연락 좀 해. 걱정돼 미치겠어. 하지만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옥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을 때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유진이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진실과 진정성에 대한 오글거리는 긴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늘 완벽한 언니의 그늘에 가려져 가족 내에서 투명 인간 같았다고 썼습니다.
지훈을 저의 통제적인 성격에 숨막혀 하던 자신의 소울메이트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통제광에 피도 눈물도 없는 언니가 이제는 제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의 걸작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지훈이 그 글을 공유하며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먼 곳을 응시하는 자신의 흑백 사진, 마치 고뇌하는 시인 같았습니다. 과 함께 감정이라고는 없이 엑셀 가계부로만 돌아가던 우리 결혼 생활의 소리 없는 절망에 대해 썼습니다. 제가 10원짜리 하나까지 통제하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용기를 냈다고요. 엄마와 친언니 지영이도 그들의 용병으로 참전했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 내 용감한 딸이 자랑스럽다라는 엄마의 댓글. 이게 진짜 용기지라는 지영 언니의 댓글.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동창들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남편을 그렇게 쥐어짜고 사는 줄 몰랐어. 소셜미디어라는 인민재판소는 이미 저를 단죄했고 저는 너무 무기력해서 반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학 동기이자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일하는 천재 친구 태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문자도 없이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쇼하는 거 다 봤어. 너 괜찮아? 아니,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입에서 나온 첫 진심이었습니다. 다행이네. 네가 아직 제정신이라는 뜻이니까. 태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온라인에서 걔들한테 절대 대답하지 마. 아무것도 올리지 마.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우린 팩트로 조질 거니까. 어떻게? 걔들은 거짓말만 짓거리고 있어. 내 말은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아니. 태영이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걔들 말이 증거가 될 거야. 걔들 너무 오만해서 본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아. 그래서 흔적을 흘렸을 거다. 걔들 평소에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카오톡 많이 썼지? 그게 비밀 채널인 줄 알고. 응, 항상. 그거면 됐어. 내가 이메일 하나 보낼 테니까 내가 적어둔 설명서대로만 해. 질문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1시간 뒤, 열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의 전체 메시지 기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와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시대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뒤 메시지 검색창에 유진을 쳤습니다. 3시간 동안 저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읽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공포 영화를 시청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였습니다. 첫 희롱 섞인 농담, 몰래 먹었던 점심 식사,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꾸며낸 알리바이들. 그들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진이 생일 선물로 사준 지갑을 두고 조롱했고 저를 교도소장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유진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진짜 호구 같아. 나 벌써 8개월째 언니랑 오빠 부부 공동계좌에서 돈 빼고 있잖아. 그냥 생활비나 식료품 산다고 하니까 다 믿어. 우리 꿈꾸던 결혼식 비용 거의 다 모았어. 내가 자기 다 속여 넘긴 거 알면 언니 표정 어떨지 진짜 기대된다. 그 공동계좌는 제 월급과 제가 물려받은 재산으로 채워둔 온전한 제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쏙 들어갈 만큼 맹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분노는 제 안의 모든 슬픔을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즉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유진이 빼간 의심스러운 출금 내역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쳤습니다. 도난당한 금액만 무려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구구절절 긴 변명 따위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게 만들었죠. 가장 역겨운 메시지들과 형광펜을 칠한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진실이라는 제목의 새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캡처본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업로드한 뒤 사진첩을 전체 공개로 설정했습니다. 제가 단 유일한 캡션 설명글은 유진이 직접 쓴 그 문장 하나였습니다. 내가 자기 다 속여 넘긴 거 알면 언니 표정 어떨지 진짜 기대된다. 컴퓨터를 끄고 주방으로 가서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새벽이 될 때까지 진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곤 합니다.
지훈과 유진의 발악이 딱 그랬습니다. 비운의 소울메이트라던 그들의 이미지는 자신들이 뱉은 말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고 그 엄청난 수치심은 그들을 더욱 기괴한 복수로 몰아넣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제 커리어였습니다. 지훈은 저를 힘으로 누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겉으로는 늘 점잖은 척하던 자기 아버지, 제 시아버지를 앞세워 더러운 짓을 꾸몄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희 회사 강 본부장님께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저는 본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을 때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직장마저 잃을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수진 씨 본부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어제 박지훈 씨 아버님, 그러니까 시아버님 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 불쾌한 말들을 하시더군요. 수진 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친정 식구들을 괴롭히고 있다면서요. 그게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던데. 본부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수진 씨를 장기간 무급휴직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넌지시 압박하시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본부장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강 본부장님이 쉬익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진 씨랑 12년을 함께 일했는데 우리 팀에서 가장 유능하고 프로페셔널한 직원이라고요. 수진 씨 개인사는 철저히 개인사일 뿐이고 만약 한 번만 더 회사로 전화해서 우리 직원 명예를 훼손하시면 우리 법무팀 변호사가 직접 상대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엄청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 다음 발악은 더 막장이었습니다. 수요일 새벽 3시쯤 제 휴대폰의 보안 카메라 앱이 움직임을 감지했다는 알림을 울렸습니다. 실시간 영상을 확인해보니 머리가 산발이 된 유진이가 마당용 모종삽으로 거실 창문을 비집어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둠 속에 숨어 귓속말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두 사람 다 술에 취해 있었고 유진은 펑펑 울면서 할머니 진주 목걸이가 필요하다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저에게 주셨던 목걸이였죠. 저는 스마트폰 앱으로 경찰 사이렌 소리보다 큰 경보음을 울렸고 마당의 조명을 전부 켰습니다. 그들은 도둑고양이처럼 기겁하며 도망쳤고 직후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체포되진 않았지만 그날의 경찰 출동 기록은 제 변호사님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증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유치한 헛소문이 전부였습니다. 지훈은 지인들에게 제가 도박 중독이라고 떠벌리고 다녔고 유진이는 친척들에게 제가 어릴 적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죽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저 지저대는 소음일 뿐이었죠. 이 촌극의 절정은 지훈의 어머니, 최 여사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였습니다. 수진아, 며느리.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건 비극이다. 예, 네 어머니.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지 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신성한 거잖니. 용서가 필요한 법이야. 지훈이도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 남자들 살다 보면 한 번쯤 하는 실수 말이다. 그래, 실수이긴 하지. 걔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의 압박감이 컸잖니. 너 이혼 소송 계속하면 지훈이 커리어 다 망가져. 걔가 평생 노력한 게 무너진다고. 그리고 내 동생 유진이 걘 땡전 한 푼 없는 애잖니. 지훈이가 걔를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제 시어머니는 제가 바람 피우고 중혼을 저지른 남편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이유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제 친여동생이랑 바람 피우고 뒤에서 몰래 혼인신고를 한 데다 제 평판을 시궁창에 처박으려 했던 인간을 다시 받아들이란 말씀이신가요? 본인이 저지른 짓의 책임을 지기엔 자기 지갑 사정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그녀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너 이따위로 버릇없이 굴 필요 없어. 이 이기적이고 도끼만 남은 년, 넌 피도 눈물도 없니?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신경 쓸 일이 참 많네요. 끊겠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엄마와 지영 언니 번호도 함께요. 제게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첫 재판기일. 하늘은 제 기분처럼 어둡고 우중충했습니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빨리 모든 걸 끝내고 싶었죠. 김소연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반대편 테이블에 앉은 지훈과 유진이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초췌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면 부족과 불안감만 가득했습니다.
저와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지훈 측 변호사는 포마드를 잔뜩 바른 남자였는데 결혼 생활의 위기 어쩌고 하며 지훈이 우울증으로 인해 일시적인 판단력 상실을 겪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진이에 대해서는 고통받는 형부에게 위로를 건넨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으로 포장하며 이 모든 걸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실수라고 부르더군요. 김 변호사님이 코웃음을 칠 줄 알았는데 판사님, 김 판사님 역시 표정 변화 없이 듣고만 계셨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님이 두툼한 파일철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박지훈 씨의 중년의 위기를 정신 분석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피고 박지훈 씨가 원고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원고의 친동생과 사기성 중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판단력 상실이 아닙니다. 8개월에 걸친 치밀한 기만 행위이자 아내의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빼돌린 절도 행위의 결정체입니다. 변호사님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피고들이 자신들의 사기 행위를 상세히 모의한 전자통신 기록 메신저 대화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47페이지를 보시죠. 지훈의 변호사가 펄쩍 뛰며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제 의뢰인들의 사적인 메시지입니다. 피고들이 대화에 사용한 통신요금제는 원고의 명의로 원고가 결제해온 가족결합 상품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이 기기들에서 사생활을 기대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의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입니다. 이에 기각합니다. 판사님이 판봉을 두드렸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계속하세요. 김소연 변호사님은 메신저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5월 12일 박지훈 씨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수진이는 자기 엑셀 가계부 보느라 바빠서 눈치도 못 채. 애들 코 묻은 돈 뺏는 것처럼 쉽네. 6월 3일 배유진 씨의 메시지입니다. 걱정 마. 언니는 너무 지루하고 뻔해서 의심할 줄도 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지훈 씨가 배유진 씨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내가 자기 다 속여 넘긴 거 알면 수진이 표정 어떨지 진짜 기대된다. 부하여. 법정 안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님은 안경을 벗고 지훈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박지훈 씨. 판사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본인이 정확히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지훈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전후 맥락을 다 자르고 보면 판사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수많은 이혼 소송과 가사 사건을 맡으면서 온갖 분노와 상처를 다 봤지만 이렇게까지 교활하고 잔인한 기록은 처음 봅니다. 내게 말해보시죠. 도대체 어떤 전후 맥락이 있어야 자기 아내의 돈을 훔치고 아내의 고통을 조롱하는 게 농담이 될 수 있습니까?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진이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빠르고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은 애초에 제 명의였으니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제 예금도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자동차도 제 소유로 인정받았습니다. 지훈에게 떨어진 건 시어머니 집 차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의 개인 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타격. 아내저가 가게의 주소득권이었고 지훈이 승진할 수 있도록 임원진 교육과정 학비까지 대주었다는 점, 그리고 명백한 중혼 및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박지훈 씨에게 원고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웬만한 사람의 3달치 월급에 달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향후 1년간 매달 분할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훈의 눈이 분노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늘 자기를 피해자라고 포장하던 그 남자가 매달 제게 꼬박꼬박 거액을 송금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의 알량한 자존심의 치명타였을 겁니다. 법정을 나서자마자 복도에는 친정엄마, 지영언니, 그리고 최 여사 시어머니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향해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동생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 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이야. 그때 최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녀가 엄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그 꼬리표 같은 딸년이 내 아들 인생을 망친 거라고. 박지훈 그놈도 다 늙은 어른이야. 지가 선택해서 꼬셔놓고 누굴 탓해. 엄마가 맞받아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탓하던 걸 그새 까먹은 모양이었습니다.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지영 언니가 최 여사에게 미친 노인네라고 욕했고 최 여사도 지영 언니에게 열폭하는 노처녀라고 악을 썼습니다.
지영 언니가 최 여사 얼굴에 물을 뿌리려다 빗나가 엄마 얼굴에 맞았고 급기야 여자 셋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난장판을 벌이는 사이 저는 지훈이 이미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비겁한 놈은 도망친 겁니다. 최 여사도 그걸 눈치챘습니다. 내 아들 어디 갔어? 그녀가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유진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아까부터 카지노에서 만난 그 26살 웨이트리스, 제시카인가 소희인가 하는 기집애랑 문자질 하더니 걔한테 갔구나. 꼴 좋다. 이 멍청한 년아. 널 버리고 도망갔어. 유진이에게는 그게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지훈과 자신이 소울메이트라며 믿었던 환상이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그녀는 법원 앞인도 한가운데서 오열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유진이가 통곡했습니다. 나한테 평생 책임진다고 약속했는데 지영 언니가 다가가 유진이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언니 그 고양이 냄새나고 우울한 냄새나는 좁아터진 집에 가기 싫어. 단단히 빡친 지영 언니는 그래.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라라며 유진이를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멀찍이 서서 그 모든 걸 지켜보았습니다. 절에서 우리 변호사들이 아침 막장 드라마를 안 본다니까요. 변호사님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분노도 기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삼류 연극의 마지막 엉망진창인 피날레를 감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막이 내렸고 삼류 배우들은 엉켜 싸우고 있었고 저는 밝은 햇살을 향해 극장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1번을 남겨주세요. 그건 여러분이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에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뜻이니까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친척들의 입소문을 통해 간간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훈의 인생은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그는 웨이트리스 제시카 소희와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그녀가 지훈의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한도를 꽉 채워 써버릴 때까지만 만났습니다. 스캔들 때문에 지훈이 회사에서 잘려 백수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미련 없이 그를 떠났죠.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어머니 집에 얹혀 살며 낡은 레이싱카 포스터가 붙어있는 어릴 적 방에서 먹고 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계좌에는 매달 어김없이 그의 돈이 꽂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 통장 이름을 카르마 업보 펀드라고 지었습니다. 유진이의 삶은 조용한 비극이 되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 고향이 냄새나는 지영 언니의 빌라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전 직장 스캔들 때문에 번번이 이직에 실패했고 지금은 동네 할인 구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제 원래 가족들은 이제 없습니다. 엄마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제 생일 때마다 친정엄마라는 이름만 덜렁 적힌 카드 하나가 배달될 뿐이죠. 늘 조용하시던 아빠는 숨막히는 긴장감만 감도는 그 집에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집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어느 날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가 화난 건 알지만 언니가 내 인생을 망쳤어. 언니는 속편해서 참 좋겠다. 유진이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사실 나 엄청 행복해. 안부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리고 즉시 차단했습니다. 이혼 판결 후 6개월 뒤 저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15년치 추억이 담긴 참 좋은 집이었지만 행복했던 기억들은 이미 더럽혀졌으니까요. 부동산에 매매 완료 팻말이 붙는 순간 제 마음도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젊고 활기찬 동네 성수동에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갤러리 뷰에 햇살이 잘 들고 트렌디한 카페와 서점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죠. 예전 집보다 작지만 온전한 기쁨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샛노란색 소파도 샀습니다. 지훈이라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색깔이죠. 집안을 제가 좋아하는 그림, 식물, 음악으로 채웠습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살기 위해, 강해지기 위해 헬스장에 다시 나갔습니다. 민지 같은 옛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그 모임에서 동욱을 만났습니다. 역사교사인 그는 커피를 사랑하고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 날, 저는 동욱 씨에게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끝까지 듣고 난 뒤 빙그레 웃었습니다. 수진 씨,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배운 건 수진 씨가 콘크리트보다 단단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느낀 건, 내가 박지훈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가식 없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짜 웃음이었죠. 우리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가끔 그는 카페에서 커피를 사올 때 컵홀더에 동욱이가 제일 좋아하는 수진이에게라고 적어다 줍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제 마음을 꽉 채워주는 일이죠. 지난달에는 김소연 변호사님 사무실에 들러 제 유언장과 재산 관련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 벽에는 여전히 지훈과 유진이 찍은 그 구청 혼인신고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며 한참을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분노도 남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그저 흉터가 되어 제가 그 모든 지옥을 맨몸으로 견뎌내고 살아남았음을 증명해줄 뿐입니다. 그날 밤 제가 바꾼 것은 현관문의 자물쇠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정체성, 제 삶 전체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자신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평범한 삶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짜가 아닌 진짜 삶, 온전히 나만의 것인 꽉 찬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짜 삶은 참으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